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역 민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야 의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부터 가보겠습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홍성 지금 예산 출신 지역구에 강승규 계실까요? 의원입니다. 네? 지금 지역구에서 전화 네, 받고 그렇습니다. 계실까요? 지역구에 있습니다. 홍성 예산에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내려가 계셨습니까?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2일 오후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아, 네. 긴 기간 지역민들과 만나고 계시는데 지역민들하고 만나셨을 때 현안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내용은 뭘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체포 및 석방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출석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았고요. 또 지금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네. 북중로는 밀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요. 우리 동맹 외교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러다 외교 참사가 우려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라 걱정이 많이 국민들께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정권이 바뀐 후에 처음 맞는 명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현 정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민심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두 차례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 소비 쿠폰이 지급되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서 좀 경기가 활기를 띠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퍼준 예산들, 재정들이 결국 이제 국가 부채로 기결되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 원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 얼마나 늘어날까? 그러면 5년 지나면 2천조 원으로 늘어날 텐데 나라가 이게 제대로 버티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고요. 결과적으로 결국 나라가 잘 살게 하는데 경제도 살아야 됐지만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잠시 온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의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의원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후에 처음 지낸 명절인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뭐가 가장 달랐다고 보십니까? 주민들의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이후에 입법 폭주가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지난해 연휴까지 지난해 이제 어떤 명절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대통령의 거부권 등으로 견제 기능을 발휘했는데 이제는 그런 견제 장치가 무너지면서 행정부도 장악되고 형사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아주 도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편향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 질서 삼권분리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앞서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 주민들에게 좀 죄송스러울 뿐이죠. 주민들이 뉴스를 볼 수 없다고 그냥 따가운 질책을 할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명절 참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야당은 뭐 하고 있느냐? 야당 좀 이렇게 해봐라. 이런 말씀 좀 들으신 게 있을까요? 제대로 싸우라는 질책이 많지요. 또한 그러면서도 또 거대 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 협치 기능, 협력 기능이 다 무기력해지다 보니 야당도 정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저희들의 입장에 공감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치가 이제 국민을 걱정해서 일을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이 이런 아주 정치, 폭압적인 정치, 결국 협치하지 못하는 정치 이런 것 등이 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정말 저희들도 방법이 없으니 난감할 뿐이지요. 네. 이번 연휴 기간에 지역 내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상권도 한번 돌아보셨을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돌아봤습니다. 네. 여기 홍성시장, 예산시장, 광천시장, 그리고 덕산시장 등 다 봤는데요. 네. 이제 아까 처음에도 모두 말씀했지만 소비 쿠폰 등이 지금 지급되면서 조금 전통시장에 사람이 많이 좀 있지만
결국은 그 전체적으로 기업이 어렵고 기업들이 또 여기 지역에는 이제 공단 등이 많이 있는데 공단 등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올려둔 기업들이 뭐 오지 않는다 이런 흉흉한 민심들도 들고 그러니까 기업 결국 이 돈이 기업에서 벌어서 경제가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 재정으로 풀어서 이게 뭐 빚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잔치를 벌일 듯한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죠. 네. 내년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현재 충남지사는 김태흠 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충남 지역 11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8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내년 네. 지방선거에서 우리 충남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 충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중심적, 중용적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서 대패를 했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도 패했단 말이죠. 그런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주당 독주의 이 정부가 총선, 그러니까 국회라든지 대통령 그리고 사법장악까지 이루어지는 속에서 지방 어떤 정부까지 또다시 민주당의 쏠림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충청도에서 다시 또 우리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그 출발이 내년 지방정부이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는 물론 시장 군수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중심을 다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요 현안은 의제는 뭐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역시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견제와 균형 장치를 해야 된다는 그 전체적인 아젠다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지방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가 있고 지역 소멸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도권에 연접해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제 인구가 소멸 지역이 많이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예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중앙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권한 분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가 실질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정책적인 대안도 제대로 제시를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충남 지역이 갖는 어떤 정치적인 위상 이런 부분을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충남 지역에서 민심이 어떻게 가느냐가 전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도 충청 지역의 중용적인 역할. 그러니까 어떤 어떤 국가이든 기업이든 또는 어떤 단체이든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그것의 지속성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균형적인 시각이 체계가 필요한데 그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충청이고 충청은 어떤 정치 집단이든 그게 당이든 또는 아니면 세력이든 과하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준을 훨씬 넘어서서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회초리 채찍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과정에 있어서 저희의 혼선도 있었지만 이재명 출범 이후에 오직 야당 때려잡고 국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곳에 집중해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충청이 채찍을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 등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 지역이 가장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이 두 곳에서 야당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서울에서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이제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아주 잘 싸워주고 계시는 나경원 의원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데요. 이렇게 이제 아주 우리 당의 자산들인 그런 나경원, 오세훈, 나경원 그런 분 등이 아주 또다시 경쟁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선정된다면 저는 서울은 충분히 싸울만 하고요. 특히 지금 20, 30대들이 지금 민주당의 어떤 폭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층과 또 우리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합한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여전히 저희에게는 좀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또 원희룡 의원이라든지 또 뭐 안철수 후보 또 여러 후보들이 이제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지금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지역인 경기도에서 다시 중심을 잡아줘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대한민국이 어찌됐든 어떤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장치, 무시무시한 민주주의 장치가 작동을 다시 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도민들의 선택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서울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야권 연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야권 연대라고 하면은 뭐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당의 정체성이 강화될 때 중도 확장이나 이런 뜻이 강하다고 봅니다. 어설픈 연대는 오히려 나중에 분란이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이 서울 경기도민 등이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 질서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어떤 정치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소통을 한 뒤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권 연대라든지 확장성을 좀 고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처음 단계부터 확장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세력들이 무조건 플러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선거 막판에 가면 그런 부분 등이 도움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표에 도움이 안 됐다는 그런 평가도 가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저는 그건 또 좀 뒤에 좀 판단해야 될 문제라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3대 특검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특검 수사가 원초부터 정치 편향적으로 시작된 특검이었고, 그 특검의 결과들이 저는 좋은 특검 결과를 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내란 특검에서도 뭐 새로운 확장성이 없었고요. 지금 많은 구속 수사하는 분들도 별건 등으로 수사를 한 상태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해병대 특검 등에서는 아직까지 특검 수사가 지금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기소조차 한 명도 없는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 등에서도 여러 가지 뭐 별건 수사 등으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특검이 노리려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들이 야당의 목적, 특검이 노리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특검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저렇게 3대 특검으로 대한민국 정치 헌정 질서를 막 몰아친 민주당에게 역풍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특검이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역풍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특검 전국 속에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특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에 대해서 우리 추경호 전 대표 등을 아주 몰아세워서 구속
또는 기소해가지고 우연정당으로 가겠다는 특검과 민주당의 목표가 있지만 그런 부분 등이 결코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내란에 소위 말한 내란이라는 것에 동조한 바도 없고 그런 내란의 실제라는 것이 있지도 않은 것이고 대통령의 어떤 그 권한 속에서 계엄이 이러는데 그 계엄이 우연이냐 위법이냐는 앞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이 결코 민주당의 그런 원하는 대로 프레임대로 기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 등을 제대로 저희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실체를 그대로 저희가 소통을 해서 잘 드러내야 되고요. 저희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 정부가 외교 통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아주 그 대실패가 참사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국익 차원에서도 저희는 통상 관세 협상도 미국과 외교 동맹을 그러니까 외교 어떤 동맹의 어떤 동맹 얘기를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된다고 저희가 정말 기다려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좋은 소식은 안 들고 계속 그 모면하거나 뭔가 현혹시 국민들을 속이는 뉴스만 들릴 뿐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들이 그 실체를 이재명 정부의 어떤 실체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런 현혹된 그런 여러 가지 껍질들이 벗겨진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다시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지요. 네.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게 여야의 고소 고발전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의 그 어떤 그 홍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K푸드를 세계에 좀 알리고 하는 측면에서 방송 출연을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뭐 대통령의 예능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예능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제가 났습니다. 근데 그 화제도 보통 화제가 아니었고요. 상당 부분의 국가 주요 데이터가 소실이 되었고 그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수백 개 행정전산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총괄 지휘해야 되는 대통령실에서 그런 예능 촬영을 강행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화제가 이게 어느 정도 이 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예전에는 SOC가 철도나 고속도로였지만 여기에 플러스 이제는 데이터 어떤 그 센터라든지 어떤 데이터 기관망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 등이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예능이 촬영 예약돼 있다고 해서 예능 촬영을 한다? 저희는 그게 상상할 수 없고요. 특히 이런 부분 등을 민주당이 세월호 사태 등에서 어떤 사회적 재난이나 뭐 국가 재난에 봤을 때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해 왔습니다. 징글징글맞게 아주 악용했습니다. 피해자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 그런 어떤 상대를 죽이기 위한 그 악용을 해왔는데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지금 자기들 모습에게 이번 뭐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한다는 그 방송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기에다가 또 그 얼마나 이 사태가 심각했으면 그 전산망을 담당했던 그 행안부 공무원이 그 정말 사망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얘기고 그런데도 이것을 방송을 촬영한 방송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고 하루 그냥 겨우 연기해서 뭔가 생색내는 것처럼 하고 대통령 홍보에만 급급히 하는 모습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휴가 끝나면 이제 국감이 13일부터 시작인데요. 어제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추석 연휴 직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70여 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국회 운영은 완전 독주입니다. 국회의 협치와 협업
협의 기능은 완전히 무시된 지 오래됐죠.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주지 않고 굳이 가져가서 무조건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걸 통과시킨다든지 그 기업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상법이라든지 또는 노란봉투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기업들이 우려하는데도 그저 다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겨우 우리가 이런 부분 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필리버스터 통해서 법안 처리의 속도를 지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저희의 필리버스터를 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법까지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독재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겉으로는 국회가 끝나고 민생법원을 처리한다고 그러지만 민주당이 처리를 하려고 하는 모든 법안을 처리하긴 하나의 어떤 그 표면적인 술수에 불과한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이 상태로 정말 민주당 4년 국회 운영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는 일당 독재, 입법부, 행정부, 사법 장악이라는 그런 그림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찌든 현행법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연시키고 그런 지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한 의원이 17시간씩이나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왜 하겠습니까? 결국 그 법은 통과되지만 이렇게 절절한 저희들의 마음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시고 민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오직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에 없습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선거에서 네. 지지율로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호소이죠. 네. 의원님, 그런데 지금 그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필리버스터가 너무 길어지니까 국회가 해야 될 기능이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있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필리버스터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 협의 기능을 완전히 없습니다.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도 있지만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소위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21대 이전까지는 우리가 국민의힘이 한나라 당이 다수당이라더라도요 법안 심사 등에서 한 명의 의원, 그것이 소수 야당 무소속 의원이라도 소수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 의원을 설득할 때까지 법안 처리를 계속 연기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가피할 때 표대기를 하는데 그 표대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뭔가 몸싸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그 선진화법에서도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협의 기능을 좀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이 국회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여당이 민주당이 폭주로 협의 기능을 아예 무시함으로 인해서 국회 기능이 중지되고 있는 거다. 이게 실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리버스터마저 포기하면 민주당 190 몇 석의 민주당과 민주당 세력 등에 의해서 국회가 일당 독재로 움직인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어제 제안한 국감 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70여 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 중에 일부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할까요? 어떤 꼼수가 뒤에 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십니다. 국회 일정마저도 그렇게 민생 처리 법안을 한다고 일정을 국회 본회의를 잡아놓고 앞뒤로 본인들이 통과시켜야 될 저희들이 합의해 줄 수 없는 그런 법안들을 끼워넣습니다. 그게 민주당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생 처리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이긴 국민을 속이는 술수일 뿐이고 실제 민주당의 지금 국회 운영은 모든 것이 다 본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처리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저희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감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금 국감도 참 걱정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국회 산자 중위에 있는데, 산자 중위에서 그 산업부와 에너지를 담당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너지 기능이, 기후환경 에너지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에는 많은 원전을 비롯해서 태양광 다양한 또 그 어떤 산업을 중화할 수 있는 에너지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저희 국회 차원의 네. 점검이 필요한데, 의원님 지금 이것이 그 환경으로 지금 시간이 넘어가다 많지 보니까 않아서 제대로 네.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의원님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연결하겠습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